부터 이제 주기율표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그냥 그 1번부터 20번까지 암기만 시키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주기율표 탄생 배경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우주라는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빅뱅. 자, 우리 많이 들어봤을 법한 일입니다. 빅뱅. 자, 빅뱅은 뭐냐 하면 커다란 폭발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폭발이 생겼어요. 에너지가 생겼다고요.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아무것도 없었던 우주에 빅뱅이라고 한 대폭발이 생기면서 네 가지 상호작용하는 힘이 생겨난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강한 핵력, 약한 핵력, 전자기력, 자, 전자기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력, 이렇게 네 가지, 몇 가지며? 네 가지 힘. 자, 네 가지 힘이 생겼습니다. 자, 빅뱅을 통해서 많은 에너지가 생겼는데 그 에너지로 인해서 입자하고 반입자가 생기게 됩니다. 입자. 뭐하고 뭐요? 입자하고 반입자. 이 중에 뭐가 조금 불안정해 보이죠? 반입자가 조금 불안정해 보이죠. 그래서 얘는 그냥 소멸되는 거야. 한 10억 개 중에 하나씩 입자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입자는요, 다시 중입자와 그 다음에 경입자라고 하는 걸로 나뉘게 되는데, 어느 게 조금 무거워 보입니까? 예, 중입자가 조금 무거워 보이죠? 예, 이게 좀 무거운 거고. 자, 얘는 어때요? 경입자는 좀 가볍단 말이야. 가벼울 경자. 사실은 중입자 중에는 쿼크라는 게 있는데, 쿼크라는 게 종류가 한 6가지 종류가 됩니다. 몇 가지요? 6가지. 그런데 우리는 그 중에 2가지만 할 겁니다. 2가지. 자, 2가지가 뭐가 있냐면 업쿼크, 다운쿼크라는 걸 할 거예요. 우리말로 옮기게 되면 업쿼크는 위쿼크가 되고, 다운쿼크는 아래쿼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경입자도 종류가 되게 많은데, 우린 그 중에 이제 전자만 할 거야, 전자. 전자에 대해서만 할 겁니다. 자, 다시 빅뱅을 통해서 네 가지 상호작용하는 힘이 생겼고, 그리고 입자와 반입자가 생겼는데 그중에 반입자는 사라지고 입자만 남았다는 얘기예요. 자, 이 중에 사실은 여기서 지금 힘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네 가지라고 얘기했는데, 이 중에 그 우주를 지배하는 힘은 우주를 지배하는 힘보다 여러분 보기에 뭐가 제일 셀 것 같아요? 이 중에 강한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 보니까 강한 핵력이 제일 센 힘이란 말이야. 사실은 이 핵력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짧은 거리, 아주 짧은 거리에서만 발동될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먼 거리에서 힘까지 전부 다 지배하는 힘은 사실은 전자기력입니다. 그래서 전자기력보다 세기 때문에 강한 핵력이고 전자핵력보다 약하기 때문에 약한 핵력. 그러면 제일 미약한 힘은 뭐가 되는 거야? 바로 중력이 제일 작은 힘이 되는 겁니다. 일단 이런 전제 조건을 깔고 그리고 이제 보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아까 입자는 중입자, 경입자로 나눠지고 중입자는 쿼크, 다시 업쿼크, 다운쿼크라고 했는데 용어가 조금 낯설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주기율표를 하기 앞서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나중에 끝나고 보면 이 얘기를 왜 했을까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용어가 낯설더라도 자꾸 반복해서 읽다 보면 조금 익숙해져요. 자, 우선 업쿼크하고 다운쿼크, 전자 이 세 가지만 볼 텐데, 사실 이 전하량이라고 하는 게 전자의 경우에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의 전자의 힘을 여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비례한 값으로 보니까 업쿼크는 플러스 3분의 2의 전하량을 갖고 다운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전하량을 갖습니다. 이건 뭐 제가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나중에 과학자들이 보니까 업쿼크는 플러스 3분의 2 전하량, 그럼 결과적으로 전자의 상대적인 양이라고 했으니까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곱하기 3분의 2라는 값이 되겠죠. 이거 너무 이렇게 얘기하면 힘드니까 그냥 이 전자를 마이너스 1로 보고 상대적으로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입자들이 생겨났단 말이야. 그런데 입자들은 업쿼크, 다운쿼크라고 하는 것들이 막 충돌하면서 부딪히면서 3개씩 뭉칩니다. 3개씩 뭉치다 보니까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업쿼크는 누굴 좋아할까? 당연히 다운쿼크를 좋아하겠죠. 플러스니까. 그래서 업쿼크는 다운쿼크와 업쿼크 이렇게 다운쿼크를 중심으로 업쿼크가 양쪽에 달라붙기도 하고, 또는 다운쿼크가 업쿼크를 중심으로 이렇게 3개씩 뭉치기도 한단 말이야. 입자가 3개씩 뭉친다 그래, 3개씩. 그러면 전하량을 따져보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전체 합은 얼마가 되죠? 전체 합은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이 경우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해야 되겠지. 또 나중에 또 따지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자,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2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면은 요 전체 값은 얼마가 되는 거지? 0이 되는 거지, 0.
그래서 처음에 빅뱅을 통해서 생겨난 입자들이 3개씩 뭉친다 그랬는데 이렇게 뭉쳐진 업, 다운, 업으로 뭉쳐진 요 플러스 1의 값을 갖는 것을 나중에 과학자들이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양성자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다운, 업, 다운으로 뭉친 이런 전하량 0의 값을 사람들이 뭐라고 이름 붙였냐면 중성자라고 이름 붙였단 말이야. 드디어 이제 양성자, 중성자,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겨서 그럼 결과적으로 플러스 1인, 우주에는 플러스 1인 양성자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얘기죠, 이렇게. 맞습니까? 이렇게 많다는 얘기야. 플러스 1의 이게 뭐 내가 지금 우주를 그릴 수는 없고 그냥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의 우주는 뭐가 가득 차 있다는 얘기냐면 플러스 1짜리 양성자 집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과학자들은 이와 같은 플러스 1의 양성자가 갖는 것을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수소라고 이름을 붙였단 말이야. 자, 양성자가 근데 처음에 그 에너지가 있어서 막 충돌하면서 부딪히다 보면 플러스 1짜리들도 이렇게 뭉치려고 하겠죠, 이렇게. 이렇게 뭉치려고 하겠죠. 이게 잘 뭉칠까요? 둘이 반발력이 생기니까 잘 안 뭉치겠지? 그래서 요때 중성자라고 하는 이런 0의 전하를 갖는 것들이 달라붙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끼리는 반발력이 있지만 요렇게 강한 행력, 요렇게 강한 행력, 요렇게 강한 행력. 강한 행력이 몇 개가 작용해? 3개가. 반발력은 하나가. 그러니까 뭉칠 수 있어, 없어? 그래서 뭉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양성자 2개에 중성자 하나 또는 중성자 2개짜리 이런 것들이 뭉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양성자 하나일 때는 수소라고 했던 것이 양성자 2개가 되니까 뭐가 되냐면 바로 헬륨이라고 하는 것이 생긴다는 얘기죠. 대부분은 다 수소고 플러스 1짜리 양성자 하나짜리 덩어리들로 막 뭉쳐서 돌아다니고 그리고 2개짜리가 또 뭉치다가 이제 우주가 너무 팽창을 해버린 거야. 우주가 너무 넓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더 이상 양성자들끼리 뭉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단 말이지. 그럼 우주의 대부분은 뭐란 얘기입니까? 수소가 대부분이고 헬륨이 약간 생기다가 만 그런 형태예요. 이렇게 되고 나니까 수소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헬륨이라고 하는 거. 사실은 양성자 하나짜리가 수소고 양성자 2개짜리가 헬륨인데 이렇게 하고 나서 우주가 막 넓어지고 나니까 온도는 떨어지고 밀도는 낮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이 전자라고 하는 경입자라고 하는 이 렙톤 중에 하나인데 이 전자라고 하는 것이 처음엔 에너지가 많아서 막 미친 듯이 돌아다니다가 이제 우주가 너무 넓어져서 온도도 낮아지고 밀도도 낮아지니까 더 이상 돌아다니는 힘이 없어서 이제는 구속되기 시작합니다. 양성자에. 그래서 그게 뭐냐면 지금 수소는 플러스 1의 전하라고 했고 전자는 마이너스 1의 전하라고 했어. 그럼 이 플러스 1의 전하에 전자가 몇 개가 달라붙을 수 있을까? 당연히 한 개가 달라붙겠죠. 이게 하나의 힘으로 끌어당기는 거니까. 그래서 플러스 1짜리에 양성자 하나에 마이너스 1짜리 전자가 달라붙은 이런 원자가 드디어 생기는 거야, 원자. 여기까지는 원자 핵이었고 여기까지 원자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플러스 2짜리 양성자에 전자가 몇 개 달라붙을까? 당연히 2개의 전자가 달라붙은 이런 헬륨이라고 하는 원자가 드디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얘기할 때 원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요 핵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전자가 달라붙었어요. 그럼 핵은 뭐와 뭐로 나눠집니까? 양성자와 중성자.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지. 우주가 처음에 빅뱅으로부터 원자가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났더니 그러면 처음에는 양성자 플러스 1짜리 덩어리들 얘네들끼리 충돌을 통해서 2개짜리 헬륨까지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주는 평온을 찾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의 우주는 수소와 헬륨 수소가 대부분이고 헬륨이 조금 일부 있다고 그러는 건데 그럼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전자기력 발동합니까? 안 하죠. 플러스 1짜리에 마이너스 1짜리가 달라붙었으니까. 그리고 강한 행력, 약한 행력 다 발동한 거야. 이제 남은 힘은 뭐냐면 요 힘만 남은 거야. 중력. 그래서 얘네들끼리 이 플러스 1짜리들끼리 막 지나가면서 부딪히면서 플러스 3짜리 뭉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중력의 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중심을 통해서 이렇게 뭉치는 걸 말하는 거야. 중심을 향해서. 아무래도 가운데 쪽으로 힘이 몰릴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제 3개짜리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4개짜리가 만들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중에 과학자들이 이름 붙인 건 양성자 3개짜리를 리튬이라고 하고 양성 4개짜리를 베릴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사실 이미 우주를 통해서 양성자 20개짜리 우리는 칼슘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이건 이미 우주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야.
그런데 이걸 그 당시에는 우리가 몰랐던 거지. 뭐냐 하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얘기예요. 2000년 전에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이 이제 드디어 우주는 다 만들어졌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 찾아가는 과정이야.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이 별명이 뭐냐면 웃는 철학자입니다. 웃는 철학자. 웃는 철학자였어.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이 길을 가다 동전을 하나 주운 거야. 동전을 딱 주워 보니까 너무 달아있어. 이게 달고 달면은 뭐가 되지? 수박을 계속 쪼개고 참외를 계속 쪼개고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남는 거 하나를 이름을 뭐라고 치냐면 그 작은 입자 그걸 뭐라고 하면 애톰 원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데모크리토스가. 대단한 얘기죠. 대단한 발견을 한 거야. 입자라는 거를 그 당시에 처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사람들한테 먹히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뒤에 와서 그럼 입자가 어떤 게 있냐 이거지 이제. 그래서 엠페도클레스라고 하는 또 철학자가 뭐라 그러냐면 그 입자의 종류는 물, 불, 흙, 공기 이렇게 4원소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 세상에는 모든 물질은 물이라고 하는 거, 불, 흙, 공기라고 하는 원소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사실은 이런 것들이었는데 수소, 헬륨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냥 물, 불, 흙, 공기가 원소인지 알았던 거지. 그리고 나서 그럼 모든 물질은 이걸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야? 라고 생각을 이제 하다 보니까 뭐지 이상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여기다 플러스 제5원소설을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물, 불, 흙, 공기에다가 뭔가 하나만 더 찾아서 하면 거기에 이제 모든 물질을 만드는 기본 구성 원소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랬더니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기 시작하냐면 이런 거예요. 요즘 금이 비쌉니까? 안 비쌉니까? 금 비싸죠? 이 당시에도 되게 비쌌어요. 그 사람들이 금을 갖고 싶어 했어. 그럼 금을 한번 만들어 볼까? 물, 불, 흙, 공기. 여기다 뭔가를 넣으면 금이 만들어질 것 같아. 그걸 연구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연금술사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대표적인 연금술사 한 명만 얘기할게요. 17세기 초에 독일의 브란테헨이라는 사람이 오줌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야. 이 오줌. 이 제5원소를 오줌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오줌을 막 모아. 아이 오줌, 어른 오줌, 노인 오줌 막 오줌 모아가지고 지하실에서 냄새 나겠지. 근데 오줌 가지고 실험을 해요. 막 실험관에다가 물 집어넣고 모래 집어넣고 오줌 집어넣고 막 끓이는 거야. 조합을 여러 가지를 하면서 금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고서 금 만들려고. 그때 금을 만들었을까 못 만들었을까? 당연히 못 만들었죠. 하지만 어느 날 실험하다가 힘들어서 집에 가서 방에 가서 잠깐 쉬다가 문득 실험한 결과 궁금해서 또 내려가서 보다 보니까 이 끓이는 와중에 뭔가 뽀얀 게 보이는 거야. 그게 뭐냐면 인을 발견합니다. 인. 드디어 이제 인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인이라고 하는 거는 양성자가 15개짜리 인을 찾아지게 된 거야, 이게 이 당시에 서양에서. 서양에서 여러 연금술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원소들이 발견되고 있는 즈음에 동양에서는 연단술사들이 활동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단술사는 누구냐 하면 이 당시에 동양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국은 춘추전국 시대였어요. 되게 복잡하고 혼란기였단 말이야. 그 당시에 진나라의 영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정이라고 하는 애가 진나라의 영정이라는 애가 13살에 왕으로 등극을 해요. 왕이 돼가지고 얘는 굉장히 혈기도 있고 젊은 애니까 공격적이고 전투적이고 이런 애야. 그러니까 전체 중국을 다 통일해버립니다. 40살에. 통일하고 나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 나 같으면 내가 이렇게 어렵게 통일을 시킨 이 나라를 오래도록 다스리고 싶지 않을까? 그러니까 불로불사에게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불사약을 찾아와라.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연단술사가 누가 있었냐면 서불이라고 하는 애가 있었는데 얘가 이제 진시황의 눈과 귀를 가린 거죠.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진시황제가 그래 너 한번 가서 찾아와봐. 그래가지고 그냥 각종 금은보화와 그냥 시녀 하인들을 막 내려줘가지고 찾아오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죽을 것 같으니까 서불이가 뭘 갖다 바치냐면 수은을 갖다 바쳐요. 수은. 진짜 이 수은은 우리 피부에 바르면 막 팽창돼가지고 피부가 젊어지는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진시황은 수은을 되게 좋아해. 그러니까 막 수은으로 전국에는 수은을 모아가지고 수은 연못을 만들고 거기서 세수하고 그걸로 밥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실제 진시황 무덤에 가보면요. 아직 진시황 무덤은 다 발굴이 안 됐죠. 그 근처 무덤만 발굴이 된 건데 진시황 무덤의 근처의 수은 농도를 측정해 보니까 주변보다 거의 10배 내지 20배가 많다는 거야. 그만큼 얘가 수은을 좋아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어떻든 중요한 건 이런 주기율표상에는 여러 가지 원소들이
이제 동양과 서양에 걸쳐서 여러 가지 원소들이 밝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주기율표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해봐야 된단 말이지. 그게 앞서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을 사실은 원자의 모형에 대해서 보어라는 사람이 그래 핵을 중심으로 양성자, 중성자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전자의 존재도 알게 됐는데 톰슨이라는 사람이 전자를 발견하고 러더포드라는 사람이 핵을 발견을 하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제 여러 과학자들이 이제 이런 그 원자의 생긴 모습을 알게 됐거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보어라는 사람이 드디어 원자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핵을 중심으로 이렇게 전자가 돌고 있는 형태야. 이걸 발표합니다. 이걸 발표해요. 그래서 보어라는 사람이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도는 것도 하나의 궤도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궤도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 궤도를 K, 두 번째 궤도를 L, 세 번째 궤도를 M 이런 식으로 궤도가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럼 진짜로 이게 K 궤도라는 건가? 그건 아니에요. 이 당시에 K라고 그냥 명명을 했을 뿐이야. 그냥 이 앞에는요. 사실은 이 당시에 발견했던 과학자들은 이 앞에 또 다른 뭔가 껍질이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그냥 K부터 이름을 친 거야.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발견했다고 하면 뭐라고 붙였을까? 뭐 가나다라 마바 사부터 시작했을까? 사자차 이렇게? 되게 좋았겠지. 어떻든 우리나라 사람이 발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외국 사람이. 그래서 보어라는 사람이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전자가 돌 때는 일정한 개수. 그래서 처음 궤도에는 전자가 2개, 8개, 18개, 32개 이렇게 돈다고 봤는데 앞으로 우리는 원자 번호 20번까지 위주로 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그냥 여러분들은 288로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288. 전자가 돌 때는 288로 돈다. 요것만 일단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에 수소라고 하는 게 양성자 하나라 그랬단 말이야. 근데 사실은 영국의 모질리라는 사람이 이런 그 주기율표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원소들의 규칙을 한번 찾아보니까 양성자 같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양성자가 같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양성자 순서대로 원자 번호를 매겨놓은 게 지금의 원자 주기율표야. 그래서 양성자가 수소는 하나니까 원자 번호 몇 번? 1번이 되는 거고 리튬의 양성자는 몇 개? 3개니까 3번인 거고 그 다음에 나트륨의 양성자가 11개니까 11번, 칼륨의 양성자가 19개니까 19번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4개, 12개, 20개 우선 요것만 볼게요.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양성자가 하나니까 원자 번호 1번이란 말이야. 그러면 수소라는 원자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하나가 돌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리튬은 처음에 몇 개 돌까? 우리 얘기했죠. 핵을 중심으로 전자 처음에 몇 개 돈다고? 2개. 그 다음에 몇 개 돌까? 하나가 도는 거죠. 그 다음에 나트륨 어떻게 돼요? 2개, 8개, 하나가 도는 거고. 칼륨 어떻게 돼? 2개, 8개, 8개, 하나가 도는 거야. 이렇게. 마지막에 전자가 하나씩 도니까 일적 원소가 되는 겁니다. 이 주기율표가 만들어진 배경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사실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도는 이 궤도를 껍질이라고 하는데 껍질. 첫 번째 껍질에서 끝난 수소는 1주기가 되는 거고 두 번째 껍질에서 끝난 리튬은 2주기가 되는 거고 세 번째 껍질에서 끝난 나트륨은 3주기가 되는 거야. 그리고 네 번째 껍질에서 끝난 칼륨은 4주기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원자 핵을 중심으로 맨 바깥쪽에 몇 개냐라는 걸 가지고 족을 정했고 몇 번째 껍질에서 끝나느냐라는 걸 가지고 주기를 정한 거란 말이야. 하나 더. 베릴륨이 2개가 되는 거 맞죠? 마그네슘 어떻게 돼? 2개, 8개, 2개. 칼슘은 2개, 8개, 8개, 2개. 마지막에 2개씩 남았으니까 2적 원소가 되는 거고. 그리고 얘네들은 채우다가 두 번째에서 끝났으니까 2주기, 3주기, 4주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어의 이 원자 모형을 가지고 주기율표가 만들어졌다. 이렇게도 과언은 아닙니다. 사실은 영국의 이 모질리라는 사람이 주기율표를 만들 당시에 20살 때인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 20살 때 주기율표 만들었으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23살인가 대학 교수가 됐다 그러고 어마어마한 주기율표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노벨상을 받았겠죠. 하지만 이 사람은 노벨상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세계 전쟁에 나가서 총 맞아 죽었거든. 노벨상은 사망한 사람한테는 주지 않는다는 규칙이 있어가지고 결국 못 받아요. 우리가
어떻든 왜 1족이고 왜 2죽인지에 대한 설명을 한 겁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좀 전에 빅뱅으로부터 원자들이 생긴 걸 우리 공부를 했잖아.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주기율표를 미리 써놨어. 한번 이렇게 써놨는데 얘들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야. 자, 수소는 왜 원자번호 1번이 됐을까? 양성자가 1개라서. 자, 리튬은 왜 원자번호 3번이 됐을까? 양성자가 3개라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원자 번호라고 하는 것은 곧 양성자 개수가 되는 거야. 양성자 개수가 되는 거고, 우리가 플러스 1의 양성자에 전자 몇 개 붙는다 그랬지? 하나가 붙는다 그랬고, 플러스 2의 양성자, 전자 몇 개부터? 2개. 결과적으로 양성자 개수는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 전자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맞지? 자, 그 다음에 질량수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결과적으로 질량수는 양성자수하고 중성자수를 더한 다음에 여기다가 전자까지 다 더하면 전체 질량수가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질량수는요, 거의 무게가 없어요. 거의 먼지와 같은 존재야. 그러니까 우리는 전자수는 질량수를 포함을 안 시켜. 따라서 질량수 하면은 양성자수하고 중성자수만 더해주면 이게 바로 질량수가 되는 거거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거를 암기를 좀 해야 되는데, 사실은 1번부터 20번까지만 해주면 되긴 되는데, 산업기사에서는 주로 여기 밑에 있는 것들도 좀 물어보기도 하거든. 같이 알아둬야 돼. 그래서 수소부터 우리는 세로적으로 외우는 걸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세로적으로. 그래서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디움, 세슘, 프랑슘. 그다음 여기는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스트롱슘, 바륨, 라듐. 자꾸 반복적으로 읽어서 암기 좀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붕소, 알루미늄, 탄소, 규소, 질소, 인, 산소황, 불소, 염소, 브롬, 요드, 아스타틴. 요 불소는 옛날 말이야, 사실은. 요즘 플로린이라고 하는데 불소가 일본 말이라서 요즘 안 써요.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은 같이 알아둬야 돼. 그 다음에 염소, 크로린, 브롬을 이제 소방하는 사람들, 위험을 하는 사람들은 취소라고도 같이 알아둬야 돼. 자, 요드, 요건 옥소, 아스타틴. 아직 우리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플로린, 염소, 취소, 옥소, 아스타틴 또는 플로린, 염소, 브롬, 요드, 아스타틴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크세론, 라돈. 자, 요거는요, 본강 들어가기 전에 요거는 완벽하게 연습 여러 번 해가지고 암기한 다음에 이제 수업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볼게요. 지금 수소하고 리튬하고 나트륨하고 칼륨, 얘네들 원자 번호가 이렇게 매겨져 있잖아. 요거 이제 원자 번호 매겨져 있는데, 이 원자 번호를 좀 쉽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 자, 이건 일단은 요건 왜 그런지 나중에 주기율표 가면, 우리가 이제 2강인가 거기에서 나중에 가서 2장에 가면 주기율표에 가서 왜 이렇게 되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288, 18, 32. 욕하고 싶을 때는 그냥 288 한 다음에 여기를 좀 강조해서 읽으면 여기 저절로 되는 거니까 좀 스트레스가 풀리겠지. 자, 1에다가 2 더하니까 얼마 됐어? 3에다가 8 더하니까 11에다가 8 더하니까 19에다 18 더하니까 37. 37에 18 더하니까 50에다 32 더하니까 87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가 19번, 20번이니까 여기는 뭐가 돼? 37이니까 38. 여기는 56. 여기는 88. 이거 원자번호 다 매겼네. 여기까지. 너무 쉽죠? 자, 그 다음에 이쪽에 가볼게요. 이번에는 88, 18, 18, 32야. 여기는 2는 빠졌어. 그러면 2에다 8 더하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10에다 8 더하니까 18, 18 더하니까 36도 18 더하니까 그 다음에 32 더하니까 86. 그럼 얘가 19, 18, 17, 16 나가니까 얘 36이면 얘는 뭐야? 35. 얘는 53. 얘는 85. 다 됐어요.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원자 번호 매기는 거.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르곤은 양성자 몇 개라고? 전자 몇 개? 18개. 크립톤은 양성자 몇 개? 36개. 그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질량수 같은 경우에는 질량수는 수배, 질, 염, 알 요 5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원자 번호 1번부터 20번까지 질량수는 짝수 변호면은 곱하기 2, 홀수 변호면은 곱하기 2 플러스 1 하면은 이게 바로 원자량이 됩니다. 이거는 원자 번호 1번부터 20번까지만 해당된다 그랬어. 그러면 여기까지야.
자, 그럼 예외적인 것만 적어볼까? 예외, 수소, 베릴륨, 수배, 질, 염, 알. 얘는 예외. 나머진 다 유기칙. 그러면 헬륨은 짝수니까 원자량 얼마 될까? 4가 되겠지. 자, 여기 리튬은 3이면은 원자량 뭐가 될까? 자, 붕소는 5번이면 원자량 얼마 돼요? 얘는 12, 얘는 16, 19, 20. 나트륨이 23, 마그네슘이 24, 얘가 27, 28, 31, 32, 그리고 칼륨이 39, 칼슘이 4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얘네들은 예외라 그랬어요. 자, 수소는 원자번 1번 홀수면 곱하기 플러스 1하면 3이라 해야 되잖아. 3이 아니라 1이란 말이야. 1. 그리고 여기는 9, 여기는 14, 여기는 35.5, 여기는 40. 예외 5개만 암기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저 규칙에 다 따르는 거예요.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왼쪽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자, 볼게요. 처음에 하나 도는 거 아니야? 얘들은 2개 하나 도는 거지. 나트륨은 2개, 8개 하나가 도는 거, 그지? 칼륨은 2개, 8개, 8개 하나가 도는 거야. 자, 하나, 둘, 셋, 넷, 5번째 하나. 하나, 둘, 셋, 넷, 5, 6번째 하나. 하나, 둘, 셋, 넷, 5, 6, 7번째 하나 도는 거야. 왜? 7주기 원소니까. 마지막에 하나씩 남기는 거라서 플러스 1까지 장직인 원소가 되는 거야, 얘네들은. 일족 원소들은. 왜냐하면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이렇게 돌잖아. 전자가 이렇게 도는데 마지막 가전자의 8개를 채우고자 하는 게 얘네들의 목표야. 그래야 제일 안정해. 이걸 우리가 일명 옥테트 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라고요? 옥테트 룰은 마지막 가전자를 8개를 채우고자 싶어. 그러면 물론 첫 번째 궤도만큼은 2개, 듀엣룰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궤도만큼은 그러면 수소 같은 경우, 리튬 같은 경우, 나트륨 같은 경우 보니까 얘가 안정해지려면 첫 번째 궤도 2개만 되면 안정한다 그랬잖아. 하나를 버리고 싶지. 버리고 싶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나트륨 어때요? 2개, 8개 하나야. 하나를 버리는 경우와 7개를 가져오는 경우는 어느 게 더 쉬울까? 당연히 하나를 버리는 게 쉽단 말이야. 하나 버리면 안정해지거든. 얘도 하나를 버리고 싶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하나를 버리고 싶은 애들이 플러스 1까지 양직인 원소가 되는 거야. 이걸 우리가 나중에 알카리족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주기율 표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알카리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2족 원소들은 처음에 2개 채우고 그 다음에 2개 남는 거고 마그네슘 2개, 8개 몇 개 남아? 2개. 칼슘 2개, 8개, 8개, 2개. 마지막에 2개 남기는 것들이니까 얘네들은 안정해지려면 전자를 6개를 받아서 8개가 되든지 2개 버리거나 그래서 얘네들은 플러스 2까지 양직인 원소가 되는 거야. 자, 얘네들은 2개, 3개. 여기는 2개, 8개, 3개가 됐어. 어떻게 되지? 안정해지려면 당연히 3개를 버려야 안정해지는 애들이야. 맞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얘네들은 어떻게 될까? 전자를 4개를 버려도 되고 4개를 받아도 되죠. 보세요. 탄소는 2개, 4개고 실리콘 2개, 8개, 4개였단 말이야. 4개 버려도 8개 되는 거고 4개 받아도 8개 되잖아. 그러니까 버리는 거는 플러스로 표시하고 받는 건 마이너스로 표시해. 이해합니까? 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예를 들어서 나트륨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 나트륨이 11개짜리인데 처음에 2개 채우고 8개 채우고 하나가 채워졌잖아. 이 양성자 몇 개야? 전자 몇 개야? 그러면 전기적으로는 중성이지. 이런 거는 그럼 얘는 전기적으로 중성인데 전자를 하나 버리는 순간 얘는 Na 플러스라고 하는 이온이 되는 거야. 요건 다른 거야. 요건 금속 나트륨이고 얘는 나트륨 이온이 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전자를 버리거나 받는 관계를 받으면 이온이라고 얘기하거든.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까? 질소는 2개, 5개 됐고 이는 2개, 8개, 5개 됐단 말이야. 5개씩 남았어. 안정해지려면 5개를 버리거나 3개를 받아오거나. 그래서 얘네들은 플러스 5가거나 마이너스 3가거나 이렇게 되는 거야. 사실은 플러스 5가보다는 마이너스 3가적인 경향이 더 강하겠지. 예. 그렇지만 어떤 건 플러스 5가적인 경향도 있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될까? 당연히 플러스 6가 또는 마이너스 2가. 얘가 더 강해. 얘도 이게 더 강한 거야. 나중에 이제 왜 저렇게 썼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17적 원소 같은 경우는 무조건 전자 버리려고 하는 애들이 강한 거야. 예를 들면 플루오린 같은 경우. 자, 플루오린은 9개란 말이야, 전자가. 처음에 몇 개 채워? 2개, 7개. 양성자 몇 개야? 9개. 전자 몇 개야?
9개. 그러면 전기적으로 중성이지. 그러니까 안정해지려면 전자를 어떻게 돼? 충돌을 통해서 하나 받아오려고 한단 말이야. 그럼 전자를 받아오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1가적인 성향을 지니는 거야. 그럼 얘는 플루오린이고 얘는 플루오린 이온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으면 전자 하나 받아오면 마이너스 1가, 2개 받아오면 마이너스 2가가 되는 거거든. 자, 어떻든 이렇게 해서 얘네들은 전자를 버리고자 하는 성향의 애들, 얘들은 전자를 받아오고자 하는 성향이 있는 애들이야. 그 중에서 얘네들은요, 보세요. 처음에 2개 채고 끝났지. 얘는 2개, 8개. 여기는 어떻게 돼? 2개, 8개, 8개. 꽉꽉 차잖아. 마지막 가전자를 꽉꽉 채웠기 때문에 전자가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족, 비활성 기체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얘네들은 화학적 성질하고는 관계가 없는 애들이야. 우리가 보통 화학적 성질 그러면 어떤 성질이 있을까라고 물어보게 되잖아. 세상에는 사람이 몇 종류가 있어요? 남자, 여자. 2종류밖에 없죠. 화학적 성질, 원소들에도 화학적 성질은 2가지밖에 없는 거야. 뭐가 있냐면 전자를 버리려고 하는 자, 전자를 받으려고 하는 자. 그래서 전자를 버리려고 하는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금속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금속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왼쪽은 금속, 오른쪽은 비금속. 전자를 버리려고 하는 자, 전자를 받으려고 하는 자.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전자를 버리려고 하는 얘네들을 금속적인 성질이라고 하고, 얘들을 전자를 받으려고 하는 얘네들을 비금속적인 성질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전자를 버리려고 하는 얘네들 중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얘네들이 전자를 버리면서 금속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애들인데, 얘들이 불꽃 반응 색깔이 아주 중요해요. 불꽃 반응 색깔. 자, 리튬 같은 경우에는 불꽃 반응 색깔이 뭐냐면 얘는 빨강색입니다. 우리 왜 축제하잖아. 불꽃놀이 축제. 그럼 막 빨간색, 노란색, 보라색 막 이렇게 여의도에서 막 그 불꽃놀이 하잖아. 그때 이 금속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나트륨의 색깔이 뭐냐면 노란색입니다. 자, 칼륨은 보라색이에요. 이 정도는 암기해야 돼. 그리고 루비듐이 진한 빨강. 그냥 빨강이 아니야. 얘는 청자색. 가끔 필기시험에서 이런 문제가 나와. 다음 중 불꽃 반응 색깔이 서로 연결이 잘못된 것은, 아니면 다음 중 일적 원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전체 원소들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프랑슘은 지구상에 별로 약간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건 뭐 잘 알아둘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일적 원소라는 것만 알아두면 되는 거고. 자, 근데 이적 원소에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스트롱슘, 바륨, 라듐 이런 원소들이 있다는 거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여기 있는 7적 원소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할론 소화약제 할 때 굉장히 많이 필요한 원소들인데, 이 플루오린이나 염소 같은 경우 얘네들은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얘들 가스 상태, 비금속인데 가스, 얘는 가스, 얘는 액체, 얘는 고체야. 다시 한번, 얘는 뭐라고? 2개는 가스, 요 하나는 얘는 액체, 얘는 고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불소의 가스 색깔을 보면 담황색입니다. 담황색. 무슨 색이요? 담황색. 그리고 그러니까 옅은 황색이란 뜻이야. 옅은 노란색이란 뜻이야. 그리고 염소 같은 경우에는 황록색. 황록색. 그 다음에 브롬 같은 경우 얘는 젓갈색이야. 젓갈색. 요오드는 흑자색. 그럼 색깔이 어떻게 돼? 점점 진해지지? 옅은 노란색, 그 다음에 약간 녹색. 변비 정도에 따라서 기억하면 돼요. 우리가 변비가 없는 사람은 황색 변을 넣지 않아. 좀 며칠 있다가 하면 색깔이 조금 녹색이 되지. 한 일주일 있다가 봐. 갈색 되지. 한 열흘 있다가 봐. 까만색 나오지.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이건 바로 변비 색깔하고 연결된다고 생각하면 외우기 쉬워요. 담황색, 황록색, 젓갈색, 흑자색. 이것도 시험에서 가끔 나오니까 암기.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주기율표를 이렇게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나중에 가면 이제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는 경우, 금속과 금속이 만나는 경우, 또는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는 경우, 화학결합 시간에 하면서 화합물이 만들어지는 것도 할 텐데, 어떻든 우리가 이제 본강에 들어가기 전에 요거는 만큼은 확실하게 암기가 돼야 돼. 이거 암기가 안 되면 우리 수업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본강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주기율표는 반드시 암기. 수소부터 세워서 암기하는 게 좋아요.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 프랑슘,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스트롱슘, 바륨, 라듐, 붕소, 알루미늄, 탄소, 규소, 질소인, 산소화학, 불소, 염소, 브롬, 요드, 아스타틴,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크세론, 라돈. 제가 얘기했던 요 속도로 쓰고 암기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